네, 안녕하세요. 국어 김현동입니다. 오늘은 고3 3월 모의고사 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3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어려웠던 제시문 3개를 골라서 그것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겠다는 말은 이 제시문 풀이에 한정하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제시문을 풀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될 기술이나 지식이 뭔지를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같이 보고 계시나요? 19번, 16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풀 건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가 제시문입니다. 16번 문제. 가 제시문.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정당화된 참인 믿음입니다. 지식이 뭐라고요? 요것만 지식이에요. 얘는 지식 아니고요. 얘도 지식 아니고요. 얘도 지식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제시문들이 자주 나오느냐? 매우 자주 나옵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2014년 6월 반본질주의 제시문 나오고요. 2016년 9월 햄펠의 설명이론 제시문이 나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것만 간단하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016년 9월 햄펠의 설명 이론 제시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비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처럼 보편법칙 또는 보편법칙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이 제시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 설명은 보편법칙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보편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논증이어야 한다. 자, 이 제시문에서 하는 말은 뭐냐? 요것만 설명이라는 겁니다. 얘는 설명 아니에요. 얘도 설명 아니고요. 얘도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지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건전한 논증이라면 설명이다. 틀렸죠. 건전한 논증 중에는 설명인 부분도 있지만 설명이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문학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걸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제시문이 나올 때 여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논증 제시문에서는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논증 제시문을 그냥 꼼꼼하게 잘 읽는 것만 가지고는 논증 제시문을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이 그림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이 충분히 되었으면 오늘 제시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연습이 충분히 안 됐나요? 그럼 연습을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예컨대 유리수 중에는 정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유리수가 아니라면 정수도 아닙니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죠. 하지만 유리수인 것만 가지고는 정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수 중에는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3월 모의고사 16번 문제, 즉 그 지식의 정당화 제시문, 제시문의 첫 한 줄만 읽고 그려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한 줄만 읽고 요게 나왔는데요. 이 글의 관심 대상은 요 노란색 빗금이 그려져 있는 이겁니다. 이거 지식이라는 거죠. 문제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에요. 그럼 선택지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정당화됐다면 지식이다. 틀렸죠. 참이라면 지식이다. 틀렸습니다. 왜? 참 중에는 지식인 것도 있고 지식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믿으면 지식이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오답 선택지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기출에서 이런 식의 오답 선택지들을 많이 제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첫 번째 단락.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요거죠.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인 것만으로는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S는 P라는 그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 지식이다, 지식 안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다.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들어나가면서 느끼셔야 할 바는 뭐냐면 오답 선택지의 모습도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안다. 무엇을 안다. 이 지식은 정당하고요. 정당하고 참이고 교집합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없더라도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이다. 게티어라는 사람이 등장했네요. 자, 뭐 할까요, 그러면? 게티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뭐 할까요? 뭐가 다른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에요. 게티어가 전통적인 지식론을 비판할 겁니다. 같으면 비판 못해요. 비판했으면 같을 수 없습니다. 자, 게티어는 요걸 비판하고 있어요. 요거를. 자, 어떻게 비판하는지 비판의 내용을 봅시다. 네. 다음에 이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 0이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1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 다음 줄이죠.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게티어의 주장은 뭐냐? 정당화된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정당화된 참인 믿음 중에는 지식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억처럼 지식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억처럼 여기죠. 기억입니다. 기억.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기억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이시나요? 기억은 어때요? 정당화됐어요. 참이에요. 믿음이에요. But 그러나 지식은 아니에요. 이게 키가 됩니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믿음은 지식인가요? 아니요. 정당화됐으면 지식인가요? 아니요. 참이면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이 셋 모두를 갖춘 그것만 지식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은 지식인가요? 아니요. 기억은 정당화됐고 참이고 믿음이지만 지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식론과 게티어의 주장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이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게티어는 이런 기억 같은 게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례를 축구 시합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전통적인 지식론은 그것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가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정당화되고 참이고 믿음이지만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기억은 이게 없어서 지식이 못 된 거예요. 기억은 정당화도 잘 됐고 참이기도 하고 믿음도 있지만 지식이 될 수 없었어요. 왜? 뭐가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게티어 이후에 두 가지 주장은 기억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갖추어야 그제서야 마침내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재주의와 외재주의가 갈리는데요. 내재주의는 가재심은 마지막 단락 볼까요?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 플러스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 없이는 기억은 여전히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재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라고 하면 외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사이에 이 객관적 증거와 믿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자, 벌써 다 나왔죠? 기억은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내재주의에 따르면 다른 믿음이 없으니까. 외재주의에 따르면요. 믿음과 사실 사이에, 믿음과 증거 사이에, 객관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됐나요? 됐나요? 요 밑에 거 하단부는 제가 이러한 패턴이 논증 제시문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져서 나오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네. 2019년 가능세계 제시문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참 재밌으실 겁니다. 예, 요거는 네, 가 제시문을 요약한 겁니다. 됐나요? 예, 나 제시문 들어가기 전에 요것만 가지고 16번과 19번, 17번 세 문제를 같이 풀게요. 나 제시문 들어가기 전에. 예, 16번은 1번. 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주겠다. 자, 게티어의 주장이 뭐예요? 이겁니다. 지식은 이거 세 개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제가 나는 공깃밥 한 그릇으로는 부족해 라고 말을 했다는 말은 그 한 그릇 안 먹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 그릇 먹고 나서 하나 더 먹겠다는 말인가요? 한 그릇 먹고 나서 하나 더 먹겠다는 말이죠. 네. 얘는 지식은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충분해. 정당화되고 참인 믿음은 무조건 지식이야. 라는 게 전통적인 견해였다면 게티어는 정당화되고 참인 믿음 중에는 지식 말고 지식이 아닌 것도 있어. 따라서 지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즉 기억이 아니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공깃밥이 하나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16번 1번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하고 있다.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게티어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꼭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만 하나요?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그리니까 16번에 1번이 왜 틀렸는지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지식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만 있으면 16번에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16번, 1번 틀렸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답을 못 고를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남은 문제는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과연 그려서 전통적 인식론과 게티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네, 모든 제시문에서 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논증 제시문에서만 네, 이 벤 다이어그램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제시문이나 기술 제시문이나 법 제시문에서까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시간 낭비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논증 제시문은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매우 어려운 언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 읽고 와서 16번에 1번을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2번,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으로 참인 경우도 기억이죠.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번,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내재주의, 다른 믿음. 됐나요? 4번, 게티어 이후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어요. 둘이죠. 기억,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있는 기억 같은 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한 인식론자들이 나타났죠. 전부 다, 즉 정답인 1번 선택지를 포함하여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이 기억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묻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어디를 묻는다? 예, 여기를 묻습니다. 여기를.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여기를 묻습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이걸 못 찾아내면 그냥 너무 많은 활자 도우미들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5번,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거죠. 됐나요? 전통적 인식론은 정당화 참 믿음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을 5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찾으실 수 있을까요? 17번 같이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바로 이러한 유형입니다. 즉 뭐다? 보편 법칙이 있고 선행 조건이 있고 건전한 논증이 설명일 때 건전한 논증이기만 하면 설명이냐? 아니요. 요걸 올해 3월 모의고사 버전으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당화되고 참이고 믿음이 지식이라면 믿기만 하면 지식이냐? 아니요. 정당화되기만 하면 지식이야? 아니요. 참이면 지식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정당화되지조차 못했어요. 지식인가요? 아니요. 참이지조차 못했어요. 지식인가요? 아니요. 믿지도 않아요. 지식인가요? 아니요. 됐나요? 1번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로 13개였다. 지식인가요? 첫 번째, 짐작했다라는 말이 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짐작했다를 믿음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요. 넣든 안 넣든 간에 믿고 실제로 13개였죠. 믿고 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식인가요? 아니요. 뭐요? 1번 택지 이게 빠졌어요. 정당화가. 정당화 과정이 없어요. 1번은. 지식인가요? 아니요. 지식이라고 했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얼마나 똑같은 패턴으로 틀리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7번 문제를 풀 때 본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제시문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다 풀리게끔 돼 있어요. 왜? 이 제시문은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2번 가보겠습니다. S가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식도 아니죠. 지식이기 위해서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고 참이고 정당화돼야 되는데 믿지조차 않으면 지식일 수가 없죠. 3번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 못하면 당연하죠. 정당화되지 못하면 지식이 아닙니다. 4번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여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참이어야 됩니다. 참이 아니면 지식일 수 없습니다. 5번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지식일 수 없고요. 이것조차 아니면 지식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유리수와 정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정수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리수여야 됩니다. 유리수가 아니면 정수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리수인 것만으로는 정수일 수 없습니다. 유리수 중에는 정수인 것도 있고 정수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에서 이걸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 저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요즘은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 네 가지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정수는 유리수예요. 정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아니다. 틀렸죠. 유리수는 다 정수다. 틀렸죠. 맞나요? 유리수가 아니면 정수도 아니다. 맞죠? 기본명제, 이명제, 영명제, 대우명제 어디선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걸 깊이 할 건 아니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복잡한 벤 다이어그램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오거나 이 이상 어려운 논리적 그림을 그려야 되는 벤 다이어그램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6월에, 올해 9월에 그리고 수능에 논증 제시문이 나올 때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쯤은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의 일관성을 자신하는데요. 6월 모평 시험지도 똑같이 논증 제시문이 나온다면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텐데 그때도 이 그림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답률 1등 문제였던 19번 가보겠습니다.
니은의 입장에서 니은이 뭐죠? 네, 외재주의입니다. 외재주의. 외재주의가 뭐죠? 예, 기억은 정당화되고 참이고 믿고 있지만 지식일 수 없다. 기억이 지식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기억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만약에 기억에 인과관계가 추가된다면 지식일 거다라고 보는 게 외재주의입니다. 뭐라고요? 기억은 정당화됐고 참이고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니다. 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라면 기억도 지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 말을 정답 선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선택지. 기억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네, 뭐 외재주의랑 관련 없죠. 뭐 다른 믿음 가지고 오는데요. 다른 믿음 가지고 오는 거는 네, 내재주의 입장입니다. 외재주의는 뭘 말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냐고 없냐고 그걸 답변해야 됩니다. 2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 우연이다. 우연. 객관적 사실과 나의 믿음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어요. 3번.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번 되지 성립함으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 지식이다. 3번은 외재주의가 기억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뒤집어 놨죠. 터무니없는 선택지입니다. 4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 아니다. 기억은 정당하고 참이고 믿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기억은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외재주의 입장이에요. 5번.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외재주의건 내재주의건 개티어건 간에 기억이 정당하고 참이고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정당화됐어요. 참이에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지식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내재주의에 따른다면 다른 믿음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벤 다이어그램 한 방울 다 끝나죠? 네. 만약에 가제신문 전체를 읽고 나서 단 하나 필기를 하라면 이게 전부 답니다. 저 긴 제시문, 저 어려운 말, 저 전체가 이거 하나 답니다. 이거 하나 다. 이것만으로도 16번, 17번, 19번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시문이 요구하는 합리적 핵심을 캐치하는 게 비문학의 왕도입니다. 빨리 읽기, 꼼꼼하게 읽기. 예, 뭐 빨리 읽으면 좋죠. 누가 꼼꼼하기 싫어서 안 꼼꼼한가요? 이 합리적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제시문들을 모두 모아놓고 나서 차곡차곡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런 제시문 한 10개만 풀어봐도 비문학 제시문 10개 푸는데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10개 정도 풀면 네, 특히 논증 제시문을 봤을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 그려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네. 예, 가제시문은 16번, 17번, 19번, 1번부터 5번 선택지까지 모두 다 차근히 살펴봤고요. 이제 18번을 풀기 위해서 나 제시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예. 이 그림 아깝네요. 지우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를 좀 했고요. 나 제시문, 퇴계 이황 제시문 좀 보겠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경물과 취지를 거론한다. 경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의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취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알매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말 좀 어렵네요. 있지 않음이 없답니다. 다 있답니다. 알미 다 있다는 겁니다.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취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유가철학의 전통적인 경물론이다. 예, 사물이 있고요. 그 사물 안에 리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은 뭘 하느냐? 예, 다가가서 이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물 안에 담겨 있는 이치를 파악해내는 것, 이것을 경물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는데 당초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다. 이게 뭐냐?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계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퇴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사람이 사물에 다가가서 그것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뭐에 이른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사물 대상, 이 인식 대상에 가서 이르는 겁니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하, 후기 즉 만년의 퇴계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물에 격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물에 있는 이치가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는 것으로 본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사물 안에 있는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물에 리가 움직여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사물로 가는 거고, 이건요, 리가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자, 초기의 퇴계와 만년의 퇴계,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 말할 수 있나요? 차이점 말할 수 있으면 독해에 성공한 거고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시문을 줄줄 읽어야만 한다. 그러면 독해에 실패한 겁니다. 뭐가 다르죠? 사람이 움직여요. 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서서 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왔죠? 예, 사물의 리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은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몸까닭은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다.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게 알아서 오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이걸 알려고 하면 그제서야 이게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것. 즉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게 작용이라는 얘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얘도 작용하는 거죠. 초계는요. 얘는 작용합니다. 얘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뭐냐? 이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걸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포착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제시문을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이렇게 그냥 읽는 겁니다. 그렇게 활자 더미를 읽은 다음에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놔봐야 물어오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조차 못합니다.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차이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지식론과 게티어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빌리게 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억의 존재죠.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곧 지식이냐 아니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 중에는 지식이 아닌 것도 있느냐. 기억 부분이었죠. 그게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사물의 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게 차이점입니다. 요거 가지고 18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기 같이 볼게요.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주자는 얘는 못 움직여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퇴계 선생님께서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이죠. 후기 퇴계 선생님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나 뒤에 있습니다. 주자도 이렇게는 말을 했다. 어떻게?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라고.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 말이 주자의 얘기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주자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다. 어떤 말? 어찌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 즉 사물의 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작용이 미묘하기 때문에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리가 드러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주어가 뭐죠? 사물의 리가. 얘가 어디든 갈 수 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간다. 즉 사람이 마음 가는 곳에만 얘가 가는 거지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답을 볼게요. 1번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삶이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의 태계가 리가 뭔 소리 합니까?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고 했죠. 만년의 태계는. 됐나요? 이게 나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1번 선택지 딱 그걸 묻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18번에 1번 선택지를 찍은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두 번째,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요. 왜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걸 파악 못하면은 그걸 뭐 실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답 먼저 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주자의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일단 이것은 태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리가 아무 데나 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리가 가긴 가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만 간다는 겁니다. 3번 아웃. 4번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초계는 그렇죠. 초계는 그랬습니다.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후반부는 만년의 퇴계의 입장입니다. 리가 가지 못하는 곳, 다 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리가 움직인다 얘들아 라고 후기에 말을 했는데 4번의 전단부는 뭐냐면 사람이 사물에게 다가가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후단부 이걸 근거로 이걸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좋아요. 초기에는 주자와 견해가 같았죠?
만년에는 네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아니죠. 네가 자발성, 네 혼자 알아서 능동적으로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얘가 가는 것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묻고 있어요. 이거 하나. 후기퇴계는 뭐냐? 네가 움직임. 근데 그냥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 마음 가는 데 따라서 움직임. 이게 끝이에요. 따라서 나 재심문 전체와 보기 전체를 요약하면 요거 하나가 끝입니다. 요거 하나를 포착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저거 하나를 둘러싸고 선택지 5개가 다 조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문학을 잘하려면 저걸 캐치해낼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지식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법제심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정리하고 그러고 시작할게요. 5번 제시문입니다. 5번. 법제시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요, 의사표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 행위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법률 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몸을 뒤척이거나 뭐 이런 건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거, 이거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법률 행위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저도 대학교 가가지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 이 분필을 돈 주고 샀거든요. 이 소유권이 이제 저한테 넘어온 거죠. 이게 왜 제게 됐죠? 이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근거가 뭐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돈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대법은, 근대 이 법학자들의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걸 저한테 판 사람이랑 이걸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한 저랑 둘이서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걸 내 걸로 가지겠다라고 하는 정당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어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아니, 뭐 생각만 한다고 다 내게 되나?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 의사가 어떤 것을 법률 행위를 하겠다 어떤 의사가 생각이 바로 모든 법률 효과에 혹은 법률 행위의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제시문이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한번 알아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볼게요.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 포함된다.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다. 그렇죠. 의사 표시를 두 가지로 구성하고 있죠. 하나는 진의, 진짜 의사, 내 속마음. 의사, 진짜 의사죠. 진의. 이걸 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개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해놓고 표시는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처리하는 게 바로 이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처음에 이게 첫 번째, 불분명한 경우,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게 보통이겠죠.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예. 딱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예. 진위와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이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속마음이 있었는지, 이 표시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기준을 정해주죠. 첫 번째, 이걸 해석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관습입니다. 관습.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관습이에요. 두 번째, 임의 규정입니다. 세 번째, 시인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제시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네요. 법률행위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및 법률행위 당시 재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아저씨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짜장면 하나 먹고 나서 돈을 내겠다는 뜻이죠. 근데 나는 짜장면 달라고만 했지 돈 준다고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정상적인 사람이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하나 주세요라는 말은 당신이 짜장면을 주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겠소 라는 뜻인 겁니다. 왜? 전국에 있는 모든 중국집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표시된 건 뭐예요? 짜장면 달라고만 했죠. 속마음은 뭐였어요? 속마음은 뭐였어요? 나 돈 안 내고 먹을 거야. 이런 속마음이었던 거야, 걔는. 근데 그렇게 해석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짜장면 주세요 라는 말은 먹으면 돈 낼게요 라는 뜻으로. 왜? 짜장면 가게는 그렇게 운영되거든요. 관습적으로. 언제나 항상. 네. 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짜장면 먹고 돈 안 낸다는 놈 나쁜 놈이죠. 자,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도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예. 강행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강행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강행 규정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럼 법이 당연히 이거 강행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마약을 거래한다든가 불법 행위를 거래한다든가 이런 거는 법률이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합의해서 안 됩니다. 니들이 합의를 하든가 말든가 간에 강행 규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임의 규정은 뭐냐? 강행 규정은 아닌데 니들이 안 정하면 이거대로 해. 니들이 정하면 정하는 대로 해. 하지만 니들이 안 정하면 이걸 적용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의 의무와 이행은 신의 성실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남 괴롭히지도 말고 이유 없이 보너스를 얻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치.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법률 행위를 해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 해석이 이건 기준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관습을 일단 들여다봅니다. 관습을 들여다보고 두 번째, 법률 규정도 좀 찾아봅니다. 만약에 그게 강행 규정이면 무조건 강행 규정대로. 당사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임의 규정이면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따르되 당사자가 표시된 게 의사를 표시한 게 없으면 그때 적용하는 거. 이거는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거. 예, 해석의 방법은 어떻게 방법하느냐? 첫 번째 자연 해석입니다. 자연 해석은 제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연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으로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경우에요. 그게 뭐냐? 네. 표시를 잘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법률 효과가 왜 발생한다고요? 의사만 합치되면 합치된 의사대로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었나요? 이 분필이 왜 제게 됐죠? 내가 이걸 사겠다고 했고, 이 분필을 누군가가 팔겠다고 했고, 팔겠다는 사람의 의사와 사겠다는 저의 의사가 합치했기 때문에 이 분필은 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했냐? 분필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분필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서에는 일부러 재미삼아 짜장면이라고 썼다고 씁시다. 근데 계약서에는 짜장면이라고 짜장면 세 글자를 쓰긴 했지만 사는 저도 파는 쟤도 전부 다 이 분필이라는 걸 알아요. 의사가 완벽하게 합치됐어요. 그럼 계약서에 짜장면이라고 쓰든 짬뽕이라고 쓰든 이런 것 따위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표시가 뭐가 오표시냐? 계약서에 짜장면 이렇게 써놓은 이게 오표시라는 거예요. 왜? 분필이라고 썼어야지. 왜 짜장면이라고 썼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딴 거는. 표시를 계약서에 잘못 적어놓더라도 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이런 것들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말이 어렵죠? 좀 법률 용어 비슷한 거라서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쓰든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럼 당사자의 의사는 뭘 보고? 계약서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사자의 의사는 뭘 본다? 관습 보고, 임의 규정 보고, 신의칙 보고. 아시겠죠? 그 판매하는 사람이 짜장면 가게인 사람도 아니고 분필 판매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분필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이 색깔 말고 흰색도 사고 노란색도 사고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사놓고도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주황색 짜장면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짜장면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거는 분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뭐 짜장면이라고 쓰든 분필이라고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게 제시문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았어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표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자연해석은. 아시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의사의 합치가 제일 중요하다. 표시는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중요하겠는데 만약에 의사의 합치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보호해야 됩니다. 나는 파는 사람이 짜장면 판다고 했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분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의사가 합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없으면 보호해야 될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무조건 이거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제시문에 나오지만 유언 같은 거 유언은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어요. 유언은 혼자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유언장을 보고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든지 간에 실제 유언을 한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유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시에 있는 내 땅 A를 뭐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주시에는 그 사람 땅이 없고 경주시 바로 옆에 뭐가 있나요? 뭐 포항으로 할까요? 포항시에 똑같은 크기의 다른 땅이 있었던 거예요. 유언장에는 경주시라고 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포항시인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유언이라면 상대방이 없죠. 그럼 유언장에 경주시라고 적혀 있더라도
포항시에 있는 땅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하고요. 그게 자연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규범적 해석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규범적 해석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은 뭐냐면, 뭐 이거 영어로 할까요? should입니다. should.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사자가 뭘 의도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문구는, 이 표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볼까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인데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 다음 밑줄 볼게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리적인 사람이 본다면, 즉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옆집 철수가 보더라도 아, 이런 문구라면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바로 그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됐나요? 왜? 내 속마음은 주기 싫은데 표시는 준다고 해버린 거야. 일치하지 않죠? 내 속마음대로만 하면은 제가 저거 나한테 주나 보다 하고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계약서 보니까 준다는데? 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속마음하고 표시가 다를 때 합리적인 사람이 그 문장을 봤다라면 어떻게 해석했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봅시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어. 진위랑 표시랑 다른데 상대방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건 들여다볼 수가 없죠. 이건 읽으면 되잖아요. 이걸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이걸 철석같이 믿은 경우. 이걸 철석같이 믿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경우에도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에 중요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뭐다? 이걸 우선시하는 겁니다. 표시를 우선시하는 거고 표시를 우선시하면 그러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이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겠잖아요. 주기 싫었는데 줄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표시가 줄게니까 줘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대하다면 취소하게 해줄게 이런 겁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죠?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한 사람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뒤져 말하면 안 중대한 경우에는 취소도 안 돼요. 안 중대한 경우 취소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표시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표의자의 진위, 표의자를 보호하는 해석이에요. 자연 해석은. 규범 해석은 뭐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니까 어떤 상대방? 표시 행위를 믿은, 그 표시대로 믿은 상대방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우선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보충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해석. 보충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 고려되는 것.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을 의미하는데 흠결이 뭐냐?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계약을 했겠어요? 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생각을 못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두 사람 다 그걸 예상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후적으로 와서 얘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석을 했었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됐나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도 표시를 한 사람도 예상을 못했고 상대방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를 추측해가지고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을 하려면 기본 계약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 계약도 없는데 막 보충을 하면 법이 두 사람의 계약을 강제로 막 시키게 되는 꼴이 발생해. 그건 안 돼. 알겠죠?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흠결이 있는, 즉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보충 해석입니다. 그 예시는 A에 되어 있습니다. A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갑과 을이 서로 병원을 바꾸기로 했는데 병원을 바꿨어요. 이제 왜 갑이 소유하던 병원을 이제 을이 운영하고 을이 소유하던 병원을 갑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변한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겠대. 근데 계약서에 돌아오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던 거예요. 왜? 갑이든 을이든 원래대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갑도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을도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약 자체가 없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1, 2년 있다가 갑이 나 돌아갈래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계약서에는 없죠.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올 거라면 애초에 병원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들이 최초의 병원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 올 수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뭔가 계약을 체결했겠죠. 추가적으로.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5번 문제는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해석의 기준과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는 뭐냐면 모든 법률 행위의 법률 효과는 의사의 합치가 근본이 된다는 거고, 의사라는 건 사람 속마음에 있는 거를 그걸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의사가 표출되는 표시가 있는데 문제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말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과 말이 언제나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둘이 서로 다를 때 이게 불분명하거나 이거 두 개가 서로 달라서 상대방은 이거는 본 적이 없고 이것만 봤으니까 이거대로 받아들일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보호할 거냐? 첫 번째, 말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진짜 속마음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자연에서. 그걸 들은 사람, 표시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규범에서. 양쪽 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보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번의 답은 1번이죠. 기준, 방법. 이 두 마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심령, 기준과 방법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1번,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의사표시, 나는 BTS가 좋아. 이런 의사표시는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BTS한테 500원을 줄게. 500원을 줄게요. 라고 하는 거는 증여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 거는 법률행위입니다. 네, BTS한테 500원? 네. 2번, 보충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그렇겠죠. 보충 해석은 뭐다? 기본 계약이 성립했고, 그 기본 계약에 뭔가 흠결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본 계약조차 없으면 보충할 대상이 없죠. 네, 2번.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거니까요. 3번. 언어적 표현이 없이 몸짓만으로도 의사표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도 의사표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집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집을 사면 좋겠지만 보통 저처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죠. 그럼 계약 기간을 한 2년, 3년 이렇게 잡습니다. 3년이 다 지나갈 때 동안 그 집주인, 임대인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3년 더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으니 손 드는 것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요. 눈 뜨는 것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3번 언어적 표현 했고요. 4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연한 말이고 첫 번째 단락이 중심 내용이죠.
5번 자연적 해석에서는 뭘 중시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누굴 중시한다고요? 표시 따위는 잘못된 표시 따위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유언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 그대로 해줘라 라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시보다 그 본인의 진의를 더 우선시합니다. 5번 오표시 무의 원칙은 진의보다 표시 행위를 중요시한다. 틀렸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는 노프라블럼이다 라는 게 바로 오표시 무의 원칙이었거든요. 6번에 5번 틀렸습니다. 7번 일정한 기준 1번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당연합니다.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 안 돼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임의 규정을 존재할 수도 없겠죠.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의사 같은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명이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한들 뭐 예컨대 A가 B를 뭐 때린다 이런 합의를 했다 한들 법률에서 때리지 말라고 돼 있는데 둘이를 합의한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합의를 존중해 줄 가치가 없죠. 법률이 도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둘이 야 우리는 그냥 도박하자.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줄 가치가 없어요. 강행 규정 위반되는 거는. 2번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3번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신의성실 원칙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예. 제시문 그대로입니다. 4번 관습이 없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의 규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의사 표시대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관습, 임의 규정 순으로 가는 겁니다. 5번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의사 표시대로 하면 됩니다. 야, 우리 관습을 따르자라는 의사 표시에 따르면 그것은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의사 표시를 따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관습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의사 표시가 명백하면 의사 표시가 매우 명백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는 짜장면 한 개 주세요 해가지고 짜장면 안 주는 관습이 있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짜장면 한 개 주시면 돈 줄게요 라고까지 말을 해야만 짜장면이 나오는 그런 관습이 우리 동네에 만약에 있는 거야. 그때는 이 대한민국 전체 관습이 뭐든지 간에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짜장면 예시가 너무 웃기네요. 네. 5번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든가 말든가 간의 관습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습을 따르자라는 의사표시가 있다라면 그때는 관습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적용되는 거겠죠. 예, 8번의 가가 대표적인 오표시 사례입니다. 왜? 상대방 둘은 자두나무를 사고 팔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계약서에만 표시만 앵두나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앵두나무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앵두에 대해서는 의사 합치가 없어요. 의사 합치가 없기 때문에 앵두에 대해서 법률 효과라는 게 발생할 여지조차 없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든 간에 앵두나무를 팔아야 될 의무도 없고 사야 될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자두는요. 의사의 합치 있죠? 자두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표시가 좀 하자가 있어. 표시를 계약서를 잘못 적은 거야. 앵두라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서 좀 잘못 적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됐나요? 자, 나 C는 금 100g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100돈이라고 잘못 말해버린 거예요. 실제 속마음은 100g인데 표시는 뭐라고 해버렸냐? 100돈이라고 표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속마음이 이거였다는 걸 상대방은 모르죠.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은 이것만 본 거예요. 오! 개꿀! 이 돈으로 100돈을 판다고? 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는 100돈이라고 적혀 있고 이 100돈이라고 신뢰한 상대방이 생기죠.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100g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100돈을. 얘는 100g만 팔고 싶었던 거야. 근데 표시를 100돈이라고 잘못해버렸네. 어떻게 하죠? 얘 오표시 무효의 원칙으로 하게 되면 잘못 표시한 거야.
오표 무효의 원칙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쓰는 거거든요. 의사가 합치됐어요? 얘는 100돈 살려고 하고 얘는 100g 팔려고 하는데 의사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100돈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때 하는 게 뭐다? 예. 그때 하는 게 뭐다? 중대한 경우에는 취소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선택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의 경우 가의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네, 의사합치가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진의대로, 즉 표시는 아무런 관계없이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2번. 기억의 경우 가의 자연적 해석이죠. 기억의 경우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의 100돈을 판매하겠다는 C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보겠군. 근데 자연 해석은 애초에 그 나 케이스에서는 100돈 케이스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줬기 때문에 굳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쓴다라면 이걸 오표시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계약성상의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2번은 맞는 선택자 됩니다. 2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번은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2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해주고 100번 양보해서 굳이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연적 해석을 적용한다면 표시된 100돈이 아니라 진위인 100g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켜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2번이 맞는 선택지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니은의 경우. 니은이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거든요. 규범적 해석을 할 경우 가의 A와 나의 C가 의사표시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 입증하면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중대한 과실은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A는 되게 애매한 문장인데요. 일단 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의사 합치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될 수가 없어. 의사표시 착오도 없고 그냥 표시상의 착오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 입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입증하게 되면 이거 문제를 너무 벨벨 꼬아놨는데요. 예, 두 번째,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착오가 중대한 경우에는 취소 가능한데 3번 선택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과실이 중대하냐 아니냐거든요. 본문에 보면 작은 경과실,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가 가능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본문 규범적 해석 파트에 있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기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보기가 차라리 없다면 8번에 2번 선택지, 3번 선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라고 이를 수락해버렸잖아. 의사합치가 발생해버렸잖아. 의사합치가 발생했는데 무슨 표시상의 착오로 인해서 법익이 침해돼요. 문제를 내는 분이 이걸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니은의 경우에 나의 C가 적정값이 아닌 가격에 100돈의 금을 판매하기로 한 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니까요. 4번이 맞다면 3번은 틀리고 3번이 맞다면 4번이 틀리게 됩니다. 3번과 4번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고요. 둘 다 동시에는 틀릴 수 있겠는데 8번이 틀린 선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틀릴 수도 없어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정답을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답 3번을 찾는데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8번 문제가 통과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둘 다 틀릴 수는 있어도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는 선택지가 있어요. 양립 불가능한 거죠. 3번과 4번 선택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5번 니은의 경우에 나의 C가 계약 내용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고 D가 과실로 C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면 C의 진위를 그쵸 상대방의 과실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라면 진위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9번에 가에 해당하는 거 가가 뭐냐면 흠결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돌아올 거라는 상황 자체를 예측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흠결이 있는 거죠. 9번의 답 5번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9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10번에 A의 의미, A가 뭐냐면 표의자의 진위를 밝힌 해석. 문제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문맥상 A의 의미. 이런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뭐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10번에 문맥적 의미를 찾는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뭐냐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시면 간단해요.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다른 말로 표의자의 진심을 알아보는, 확인하는 이런 다른 단어로 바꾼 다음에 선택지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름 꿀팁인데요. 1번 갑자기 정전이 돼 우리는 촛불을 알아보는. 좀 이상하죠. 2번 어젯밤을 꼬박 알아보는. 이상합니다. 3번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눈을 알아보는. 이상합니다. 4번 그 사건의 전모를 알아보는. 자연스럽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내 동생은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알아보는. 이상하죠. 요 단어로 대체해서 해보면 정답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칠판을 좀 정리하고 또 오답률 거의 2등에 해당하는 제시문이었죠. 그 CDMA 제시문. 블루투스 나오고 하는 그거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거 같이 한번 칠판만 정리하고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시문입니다. 30번에 있는 그 확산 코드, 확산 패턴 제시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실제로는 제시문의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는 너무 쉬웠고요. 따라서 틀릴 만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문제가 워낙에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다 보니까 시간 압박 때문에 이 문제에 도달하지 못했을 확률도 제법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메가 대역이나 2100메가 대역에서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 통신사업자가 할당받아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해서는 일부러 힘줘서 읽었습니다.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도 힘줘서 읽었습니다. A를 위해서는 B가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문장 굉장히 많습니다. 잘 봐둬야 됩니다. 이런 문장 특징이 뭐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수단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접속 기술 없이는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술 제시문에서는 그 기술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수단이 있습니다. 기술에서는 반드시 수단 목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과학 제시문에서는 어떠냐?
과학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부피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는 건 아니에요. F는 그냥 ma인 겁니다. 이들 사이에는 오직 인과관계만 있어요. 인과관계만. 즉 원인과 결과관계만 있는 거죠. 수단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술 유형의 제시문과 과학 제시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 제시문을 읽을 때는 그냥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더라 그냥 찾아서 읽고 밑줄 긋거나 쓰면 그만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F는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더라. 뭐 왜 비례하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례하면 끝이에요. 근데 기술 제시문에서는 CDMA가 됐건 확산 패턴이 됐건 확산 코드가 됐건 그거 왜 하는지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왜 위에서는과 필요하다를 힘줘서 읽었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다중접속 기술은 뭐냐? 이게 CDMA 기술인데요. 얘는 뭐냐? 봅시다. 부호 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 CDMA 방식은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한답니다. 뭐라고요? 수단이 뭐예요? 확산 코드예요.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확산 코드가 없으면 사용자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번호온 정보만을 구별해낼 수 있다. 예, 동일한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동일한 주파수를 안 쓴다. 만약에 A는 1번 주파수 고정, B는 2번 주파수 고정 하면 수신자는 A 거 듣고 싶으면 1번 주파수에 주파수를 맞추면 그만이에요. 뭐 코드를 놓고 말고 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A나 B나 C가 같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이게 A가 보낸 정보인지 B가 보낸 정보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사용자들이 어떻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라고요. 아시겠죠? 이것의 필요성이 곧 얘들이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계속해서 수단 목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령 하면서 A 블록 전체에서 뭘 얘기하느냐 예시를 드는데요. 예시 중에서도 어떤 절차나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를 뭘로 보내고 뭐를 뭘로 보내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뭘 더하고 뭘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겁먹지도 말고 읽기 귀찮으면 그 절차나 과정 전체를 박스 쳐도 좋아요. 읽기 귀찮으면 읽고 스킵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뭐냐? 달성하려는 목적. 됐나요? 결론이 뭐냐? 이렇게 길게 설명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령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신하려는 정보 확산 코드를 결합해가지고 XOR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는데 XOR은 뭐냐면 같으면 0, 다르면 1입니다. 단순하죠. 1001과 100 맨 앞자리수를 차례대로 1을 100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봅니다. 같으면 0, 다르면 1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1의 맨 앞자리 1을 확산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X와 XOR 연산을 해버리면 011이 확산되고 그 다음 0을 하면 100, 그 다음 0을 하면 또 100, 그 다음 1을 하면 다시 01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011, 100, 100, 011 이런 식으로 12자리 숫자가 쭉 나열되는 거죠. 왜냐하면 곱하기랑 비슷한데요. 1001 이렇게 했으면 이거 대입해보는 겁니다. 이거 대입해보고 대입하는 겁니다. 같죠? 0, 다르죠? 1, 다르죠? 1, 다르죠? 1, 같죠? 0, 같죠? 0이에요. 똑같죠? 00일 테니까. 0, 1, 이렇게 해서 하나마다 3개의 연산값이 하나, 둘, 셋. 여기에도 하나, 둘, 셋 해서 총 12자리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XOR 연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집중해서 봐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구나. 한 번에 이해되면 오케이.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이걸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왔을 때 문제 풀다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차피 결국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읽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요것만 확인하고 요거는 빠르게 쓱 보고 요걸 확인하고 문제 풀 때 어차피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됐나요?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다 저는 그러면 박스 치고 스킵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뭐 한 거냐? 예. A 블록 밑에 셋째 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복원을. 12자리의 확산 코드 100과 같은 세 자리 블록으로 구분되는데 밑에 A 블록 밑에 넷째 줄입니다. 그리고 첫 블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이 결과값이죠. 뭐 어쩌라고?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러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111 또는 000이어서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 원래의 정보 1001을 복원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거기 나오죠? 결과값이 확산시켰다가 다시 복원했다는 그 결과값이 연산의 결과가 111 또는 000으로 되어서 이거 111은 1로 000은 0으로 수렴되면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정보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사용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막 확산했다가 막 복원했다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결과값이 1 또는 0으로 수렴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렴되면 원래 보내던 애가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애가 보낸 신호는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가 보낸 신호는 1 또는 0으로 수렴이 안 되겠지. 원래 보내주기로 한 애가 보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코드가 들어와 있으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 확산 코드를 가지고 복원을 해봤을 때 수렴이 안 되겠지. 그래서 원래 정보를 복원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날려버리겠지. 이거 왜 하는 거냐고? 구분하려고. 왜? 원래 보내주기로 한 진짜 사용자가 보낸 정보는 1 또는 0으로 수렴돼 가지고 복원이 가능할 테고 다른 엉뚱한 사용자가 보낸 정보는 1 또는 0으로 수렴이 안 될 테니까 복원이 안 될 테고 그러니까 버리면 되겠죠. 즉 내가 원하는 사용자의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독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독해가 어떻게 가능하냐? 수단 목적 관계입니다. 수단 목적 관계.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활용하는 건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시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 절차와 과정을 스킵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 파트는 스킵해도 좋아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도출되는 이 결과값, 달성하려는 목적, 결론, 결과, 이걸 놓치면 독해에 실패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문을 읽다가 제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제시문을 읽다가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의 질문으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뭐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편 2400MHz 대역은 산업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어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00MHz 대역에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혼선이 발생할 수 있겠죠. 목적 벌써 나왔어요, 사실. 혼선 피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 얘는 뭘 하냐면 주파수 도약 확산이라면 뭐야?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죠? FHSS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왜? 혼선을 피하려고. 아시겠죠? 이게 목적이에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 되어야 된다. 페어링은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것인데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 즉 한 명이 발신하면 다 받는 거야. 받기 싫은 애 것까지 오는 거예요. 나는 쟤한테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문제인 거예요. 주는 사람은 쟤한테만 보내고 싶은데 쟤 말고 딴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나는 쟤한테만 받고 싶은데 딴 애들 거에 다 받아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기기들 간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기들 간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 보내오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하게 됩니다. FHSS 방식은 2402MHz부터 2480MHz까지 주파수를 1메가 단위로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해서 이동한다. 일단 79개로 쪼개고 79개 중에서 79개 다 쓸 수도 있는데 그중 몇 개의 채널을 골라내고 이 몇 개의 채널을 옮겨가면서 쓴다는 겁니다. 선택하여 이동한다.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요 채널 쓰다가 저 채널 쓰다가 요 채널 쓰다가 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뭐라고 한다? 확산 패턴이라고 한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 와 이렇게 많이? 네. 이 채널 변경을 초당 1600번 한답니다. 오 대단한데요. 자, 블록 B 보겠습니다. 블록 B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 B도 뭐다? 절차와 과정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서술해 놨어요. 읽을 자신이 없으면 스킵해도 좋아요. 근데 스킵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됐나요? 스킵하기 부담스러우면 읽어도 좋아요. 읽더라도 이건 알고 읽으세요. 어차피 문제 풀 때 이 파트는 다시 돌아오서 확인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몽땅 다 집어넣고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1002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각 시행의 각각의 1002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의 1002 레지스터로 이동한답니다.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4는 출력되나 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 1002 레지스터 1은 이전 시행의 1002 레지스터 3과 1002 레지스터 4의 값을 XOR 연산을 하여 채우는데 각 1002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11111일 때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11110001 이렇게 된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하죠.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해 출력된 값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을 통신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아니라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이거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쓰면 막 천이 레지스터 1, 2, 3, 4가 나오고 뭐 그 사이에 XOR 연산을 하고 막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이동을 하고 막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고 확산 패턴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확산 패턴과 네 확산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왜? 초당 1600번씩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모양이 완벽하게 동일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두 번째, 그 모양이 동일하다 치자. 동일하다 친다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잖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르면 또 야, 이 기계랑 페어링 하는 게 아니구나. 얘는 나한테 뭘 보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기계가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혼선을 피하는 거죠. 즉, 사용자마다 블루투스 장치를 켜는 사람마다 확산 패턴을 다르게 해가지고 구분하고. 두 번째, 똑같은 모양이 우연히 나온다 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을 다 다르게 잡아버리면 구분이 되고. 됐네요? 예, 문제 풀겠습니다. 30번 1번 CDMA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맞죠? 동일한 주파수 안 쓰면 확산 코드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주파수 쓰면 되죠. 근데 주파수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치와 사람들에게 주파수를 다 배정하면 돼요. 그러면 확산 코드 필요 없어요. 맞죠? 네. 그 방식이 뭔가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번호를 배정하면 어떻게 돼요? 뭐 구분할 필요가 없죠. 저절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2번 이동통신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네, 뭐 이거는 뭐 너무 힘이 없는 선택지네요. 네, 3번 블루투스 기기들의 산업과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003년 네, 하나 둘 B 꺽쇠 A 바로 밑에 달라 거기에 있습니다. 4번 CDMA 방식에서 CDMA 방식 확산 코드 쓰는 거네요. 송신자와 수신자는 아니죠. 서로 같은 확산 코드를 써야 즉 100으로 확산하고 100으로 복원을 해야 원래 정보로 복원이 되겠죠. 다른 확산 코드를 쓰면 그게 복원이 되겠습니까? 즉 확산 코드를 다르게 쓰는 건 누구냐? 사용자와 사용자, 즉 송신자와 송신자끼리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같은 확산 코드를 써야 복원을 할 거 아닙니까? 복원을. 4번 틀렸습니다. 5번 블루투스 기기들의 페어링을 위한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로 송신된다. 그렇죠. 모든 기기들로 송신되고 모든 기기들로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31번 A와 B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 정보가 M자리일 때 N자리 확산 그렇죠. 각 자리마다 확산 코드를 하나 대조해 가지고 같으면 0이었나요? 예,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맞나요? 예. 맞네요.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연산을 하나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면 XOR 확산 코드가 세 자리야. 근데 보내는 코드가 한 개다. 그러면 한 자리가 같으면 0, 다르면 1, 다르면 1 이런 식으로 세 자리로 늘어나죠. 두 개면 또 6자리, 세 개면 같으면 다르면 1, 같으면 0이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세 개면 9자리, 두 개면 6자리, 한 개면 한 개면 세 자리, 그러니까 M 곱하기 N 자리로 확산되겠죠. 네 자리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호를 네 자리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면 네 자리의 블록으로 뭐 그렇겠죠. 뭐 4 곱하기 4 해서 16자리 되는데 네 자리마다 하나의 블록이 설정되겠죠. 3번 수신된 신호 011, 100, 100, 011 확산 코드 010으로 복원하려면 한다면 연산 결과는 좀 귀찮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귀찮진 좀 지울까요? 요걸 지울게요. 지우기 아깝습니다. 지우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지울게요. 바쁘니까 지우기 아까운데 여러분들은 요거 필요하면 앞으로 돌려 다시 보세요. 자,
뭐냐면 011, 100, 100, 011인데 예, 이게 확산 코드랍니다. 010으로 복원하면 예, 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어떻게 하나요?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010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수렴해요? 010, 000, 왜 지웠는지 모르겠네. 앞에 했었죠. 여기 아까 지우기 직전에. 000, 111로만 수렴되는 거죠. 000, 111로만 수렴되는데 수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내주기로 한 놈이 보낸 확산 코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지운데 여기 요 자리에 있었, 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 자리에 뭐라고 있었느냐? 요 자리에 뭐라고 있었느냐? 000-111로 수렴되면 복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원이 되면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복원이 안 되면 사용자가 구분이 안 된다. 복원이 안 된다는 게 뭐다? 000-111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번도 맞습니다. 수렴되지 않겠고 맞습니다. 1002 레지스터 초기값이 0110이면 0110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죠. 처음에 이게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고, 요거 두 개 다르죠? 요거 두 개 다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요게 출력되고, 그 다음에 1, 0, 1 같죠? 0입니다. 세 번째 요게 출력되고 0, 1, 0 다르죠?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례대로 출력되는 값이 0, 1,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네, 세 번째 출력되는 값은 1입니다. 사실 XOR 연산을 적용하는 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XOR 값에 따라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뭐가 출력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출력되는 값이에요. 1002 레지스터가 4개죠. 총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XOR 연산을 적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력되는 겁니다. 그냥 차례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면서 네 번째도 그대로 출력됩니다. 세 번째 출력되는 값은 1이죠. 1.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1001에서 3과 1001에서 4의 초기값이 각각 0으로 채워져 있다면 첫 번째 시행 후에 1001에서 둘을 XOR로 하면 둘은 0, 0 같으니까 0이죠.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32번. 힘들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과 관련해서 보기를 이해한 거. 보기 1은 뭐다? 기기 1은 이렇게 주파수 채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기 2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번.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1600분의 1초마다 채널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합니까? 모든 검색 신호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기기에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혼선이 발생하는 거고 요 패턴이 같은 애들끼리만 페어링 하겠다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A, 틀렸습니다. 2번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1MHz 단위로 형성된 79개의 채널 중 몇 개, 그쵸, 그게 이거예요. 79개 중 몇 개를 골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3번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르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겠고. 네, 맞습니다. 지운 부분에 있었네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 번째, 이 채널 이동하는 이 패턴 모양이 다르면 페어링이 안 되고, 두 번째, 모양이 같더라도 시간이 다르면 페어링이 안 되고. C도 맞습니다. D, 기기 1과 기기가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하였지만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확산 패턴이 서로 다르기 맞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같더라도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들은 페어링이 안 된 기계들입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3번에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냐면 확산 코드고요. 니은은 확산 패턴입니다. 1번. 기억은 수신되는 신호를 원래 정보로 복원하는데 맞습니다. 이걸로 확산도 시키고요. 복원도 시킵니다.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확산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번 맞네요. 2번. 니은은 XOR 연산을 통해 기기들 간의 페어링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XOR 연산에 필요한 초기 값들을 만든다. 네.
기억 같은 경우에는 XOR 연산에 필요한 초기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확산 코드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천이 레지스터에 있는 이 숫자들 자체만 가지고 XOR 연산을 해서 채워 넣기 때문에 초기값을 만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초기값이라는 말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천이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요 값들 자체가 초기값이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확산 코드가 초기값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설명했던 방식이 더 맞습니다.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송신하는 정보의 각 자릿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니은은 확실히 아닙니다. 안녕. 니은 아닙니다.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수신하려는 정보와 검색 신호를 아닙니다. 검색 신호와 수신하려는 정보를 검색을 구별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용자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내가 받고 싶은 사용자의 그 코드만 받으려고 하는 게 CDMA고요. 내가 페어링하고 싶은 기계랑 페어링하는 게 바로 이 확산 패턴의 문제입니다. 즉 말씀드렸죠. 달성하려는 목적을 반드시 생각해야 323번의 5번 선택지 같은 거 쉽게 비켜갈 수 있습니다. 34번 가의 이유. 가가 뭐죠? 가의 이유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그렇죠. 모양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모양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게끔. 설령 똑같은 모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게끔. 정답은 2번인데요. 블루투스 통신에 사용한 주파수 대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주파수 대역 내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글자 위에입니다. 기술 제시문에서는 언제나 항상 그 도구, 수단, 그 방식을 이용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는 게 뭐다? 혼선 방지죠. 만약에 문제를 바꿀까요? 확산 코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자 구분하려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늘 비문학 제시문 3가지 다 했는데요. 요약 정리하자면 논증 제시문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논증 제시문이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 2021년 수능에 안 나왔죠. 2022학년도 수능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게 작동했던 시험이 2019학년도 수능의 가능 세계 제시문이었죠. 그런 게 하나 나오면 정말 모두를 멘붕에 빠뜨리니까 평상시에 한 10번 정도, 10제시문 정도만 넣고 논증 제시문 10개만 넣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 안에 있는 정보, 위에 있는 상위적인 필수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이게 왜 내게 되는 거야? 이 소유권이 왜 내게 되는 거야? 의사가 합치했기 때문이에요. 참 지나죠. 저도 대학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의사 합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기 위한 여러 법학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그 상위에 있는 그 근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제시문은 수단과 그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해제라기보다는 해설이었습니다. 역시 오답률 1등부터 10등 사이에서 9문제가 다 오늘 제가 풀어드렸던 세 제시문에서 다 쏟아져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문학이 역시 등급 컷, 1등급 당락을 결정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